안녕하세요. 서주연 선생님입니다. 벌써 온라인 계약 2주차가 됐죠?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죠? 선생님은 요즘 유튜버와 영상 제작하고 편집하는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졌어요.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요즘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치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재밌는 수업, 유익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설프지만 엄청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했던 내용 다 기억나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발달 과정, 그리고 이성에 대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 하면서 우리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과제 내줬던 것도 다 기억나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과제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은 중2병이었을까? 로미오와 사랑에 빠질 때 줄리엣의 나이는 14살이었다. 로미오와 줄리엣, 어린 연인의 사랑은 불같았다. 줄리엣의 모습을 꼼꼼히 뜯어보면 중2병의 특징이 오롯이 나타난다. 줄리엣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줄리엣은 열렬한 감정을 억누르려고도 추스르려고도 하지 않는다. 줄리엣은 이 땅의 흔한 중2 학생들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여전히 아름답고 감명 깊게 다가온다. 왜 그럴까? 중2병은 스쳐 지나가는 열병인 까닭이다. 영혼이 자라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세월이 흐르면 중2병은 부끄럽지만 풋풋했던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자, 이 글에서 줄리엣의 사랑을 중2병으로 보는 이유를 사랑의 삼각형 이론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다들 이렇게 댓글 달아준 거 선생님 다 읽어봤는데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줄리엣의 나이는 14살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15살, 즉 중학교 2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나이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기술과정 수업을 잘 들은 친구는 다 알 거예요.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특히 그 정도가 아주 심한 시기가 인생에 한 3번 정도가 있죠. 언젠지 다 아세요? 네, 맞아요. 유아기에 있는 자기중심적 사고, 그리고 노년기에 나오는 또 자기중심적 사고, 그리고 우리 다 알고 있는 줄리엣처럼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죠.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말 그대로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무대 위에 내가 서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상 속의 청중 다 배워서 알고 있죠? 줄리엣도 이제 딱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자기중심적 사고가 굉장히 강하고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비이성적인 행동도 많이 하는 그런 시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쓴이는 줄리엣의 사랑을 이제 굉장히 좀 미성숙한 사랑으로 보았고, 이것은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에 따르면 바로 뭐만 있는? 그쵸? 열정의 요소만 강한 도취성 사랑에 해당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14살이 아니라 한 10년 후에 한 24살, 25살쯤에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좀 더 성숙한 사랑을 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자, 오늘은 3강 결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결혼. 네, 맞아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숙한 남녀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제도로 결혼과 동시에 상대 가족의 일원이 되는 복잡한 관계 맺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적절한 연령에 도달한 남녀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자유의사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두 사람은 다양한 과업이라든지 경제적 자원을 놓고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결혼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결혼의 특징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법률적 계약이다. 결혼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법률적으로 결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그리고 또 결혼 이후에도 법률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징, 경제적인 공유. 그렇죠. 결혼의 법적 제약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여기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도 굉장히 많아요. 다음 세 번째 특징은 결혼은 상호 간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결혼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또 서로에 대한 신뢰, 사랑, 정직, 존중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호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이다. 이렇게 특징을 잡고 있고요. 네 번째 특징은 결혼은 삶의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리고 뭐가 이렇게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옳고 그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 결혼이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또 가장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다섯 번째 결혼의 특징은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소유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은 합법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본다면 어떤 사회적인 성윤리를 확립하는 그런 또 사회적인 큰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결혼의 특징은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은 또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단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또 새로운 사회적 단위를 형성하는 거고 이런 가족이라는 단위가 모여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이를 통해서 계속 사회가 존속해 나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특징은 결혼은 두 사회 관계망의 결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혼이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망의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가족의 문화 그리고 저 가족의 문화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서로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또 어떤 요소는 좀 정교해지면서 대대손손 전수되는 반면에 또 어떤 요소는 수용되지 않고 여과되고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이어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보면 여러분 선생님이 1강에서 올려줬던 프린트 다 출력했죠. 이 프린트를 가지고 지금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진도 나가게 되면 선생님이 또 새로운 프린트를 나눠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선생님이 줬던 프린트로 계속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린트 결혼의 마지막 그 특징 동그라미 있죠. 두 사회 관계망의 결합. 여기에 괄호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되겠어요? 전수, 수용, 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지 우리가 이제 결혼의 개인적인 의의, 사회적인 의의를 살펴볼 건데요. 결혼의 개인적인 의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결혼의 개인적인 의의 첫 번째.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약속, 사랑의 실현이죠. 현대의 결혼은 배우자와의 친밀감에 바탕을 두는 기본적인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애정이라는 것은
결혼을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의의는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이제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살아갈 인생의 동반자를 얻게 되면서 또 정서적인 지지, 보호 이런 걸 받으면서 굉장한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의의는 정서적인 안정. 결혼의 개인적인 의의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잠깐 결혼의 특징에서도 나왔었죠. 성행위에 대한 합법성 부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성욕이라는 것은 모든 성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이고 또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합법적인 성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인 것을 취하는 그런 모든 것은 다 불법입니다. 알고 있죠? 네 번째 개인적인 의의, 결혼을 통해서 성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결혼은 성인으로서 신분을 인정받는 중요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부모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결혼할 것이 기대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의는 물질적인 협력을 통한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과거에는 왜 우리가 남성이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 여성은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했잖아요. 이러한 시기에는 사실 이제 남자보다는 여성에게 더 큰 결혼의 동기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부분이.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소득의 크기도 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안정은 여전히 결혼의 중요한 동기로 남아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의의, 자녀 출산 및 양육 기회를 갖는다. 그래서 자녀 출산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원을 충당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사회적인 의의에 또 나옵니다. 그때 또 한번 볼게요. 마지막은 가족 내외의 인간관계 확대, 이렇게 총 7가지 개인적인 의의를 볼 수 있고요. 다음은 결혼의 사회적인 의의입니다. 아까 우리 개인적인 의의에 나왔던 자녀 출산 및 양육 다 기억나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 구성원을 충원한다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사회적인 의의, 사회 구성원 충원이고요. 두 번째, 이것도 이제 개인적 의의와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개인적 의의에서 나왔던 성행위의 합법성 부여, 기억나시죠?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는 성윤리를 확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한 가족의 문화와 다른 가족의 문화가 만나, 즉 두 사회 관계망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가족 문화가 창조되고 계승된다. 이것을 세 번째 사회적 의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의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결혼이란 성숙한 남녀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제도이다 라고 한 거 다 기억하죠?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는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혼인주의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보면 괄호 3번 결혼의 조건에서 동그라미 1번 나오는 거 있죠? 거기 괄호에 법률혼주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혼주의는 다른 말로 형식혼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일정한 법률적 형식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혼주의랑은 다르고요. 그다음에 종교상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교혼주의와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당사자인 남녀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굉장히 사적인 생활 관계인 점에서 두 남녀 간의 개인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모든 친족적 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고, 그다음 또 이와 관련돼서 극히 중요한 국가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국민의 윤리나 사회의 풍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혼인 당사자의 자유에만 일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혼인의 실질적인 성립 요건과 형식적인 성립 요건, 혼인의 효력, 이런 혼인적 신분 질서를 법으로 딱 정해놓고 이 법정 요건에 적합한 결합만 보호해 주겠다. 이게 이제 법률론주의죠. 오늘날 문명국들은 대부분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일부 소수의 국가에서만 종교혼주의를 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엄격한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이제 그런 거죠.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생활을 하면서 친족이나 이웃이 저 사람들 정말 부부예요. 오래 함께 살았어요.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상의 부부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신고라는 것은 이미 성립한 혼인을 호적에 기재하기 위해서 그냥 기관에 보고하는 의미의 보고적 신고가 아니고 혼인신고에 의해서만 비로소 혼인이 성립된다는 창설적 신고를 의미합니다. 법률혼주의는 장단점이 각각 있는데요. 장점을 먼저 살펴보자면 혼인관계의 개시 시기와 존재가 굉장히 명확하고 또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혼인의 성립은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장점인데 단점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국가가 정한 실질적인 요건을 다 구비한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법률적인 보호 밖에 방치됨으로써 어떤 이제 사실혼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결혼의 법적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결혼을 할 때 반드시 혼인에 대한 당사자 간에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합의가 필요하다. 옛날 옛적이야 우리 동네 아가씨가 멋쓰면 윗동네 아랫동네 가서 보쌈해 와서 집에 앉혀놓고 살림 차리고 왜 그 전래동화도 그런 거 많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옷 숨겨서 집에 못 가게 해놓고 막 그 결혼해서 애기 낳고 살고 상대방의 의사 따위는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런 거, 그쵸?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쌍방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게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만약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혼인 정령은 남녀 모두 몇 살? 네, 맞아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고요. 만 18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금치산자는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딱 선고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네 번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혼 당사자가 증인 2명의 서명을 받아서 뭘 해야 한다? 그쵸, 아까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라고 했잖아요.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중혼은 말 그대로 배우자가 있는 자가 거듭 혼인을 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라고 이제 중혼 금지 규정을 딱 두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호적을 취급하는 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이렇게 수리할 때 혼인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지를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고 나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혼이 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혼의 법적 조건 뭘까요? 8촌 이내 혈족 근친혼 금지. 우리나라는 8촌 이내 혈족 간의 근친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친혼의 금지는 사실 예로부터 많은 민족에게 널리 인정되어 온 원칙이고요. 오늘날에는 그 이유가 뭐죠? 네, 맞아요. 다 알다시피 우생학적인 그런 이유와 도덕적인 이유에서 금지되고 있죠. 우리 민법도 이제 처음에는 근친혼의 범위를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동성동본 간에도 결혼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동성동본의 혈족 간, 그다음에 남계 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이렇게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했었는데 2005년 3월에 개정을 통해서 남녀 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동성동본 금혼 제도를 폐지를 했죠. 그리고 근친혼 금지 제도로 전환하되 그 제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이 외에도 사실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이것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8촌 이내 혈족 간 근친혼 금지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요건 이렇게 6가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행복한 결혼을 위해 갖추어야 할 개인적인 조건들 뭐가 있을까요? 네, 신체적인 성숙과 건강,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성인으로서 배우자와 어떤 이제 성관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녀를 출산한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신체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또 건강해야겠죠. 그 다음에 가족 부양을 위한 경제적인 능력도 필수고요.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심도 결혼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성인으로서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행동 양식도 갖춰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서적 안정.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와 또 자녀와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서적인 안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이 뭔지, 결혼의 특징, 결혼의 개인적인 의의, 사회적인 의의, 그리고 결혼의 조건들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결혼식 문화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이번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가깝고도 먼 나라, 맨날 우리나라랑 문제가 많은 나라인 일본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일본 지인들이 결혼식에 초대하였을 경우 난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일 먼저 일본의 결혼식은 한국과 다르게 친한 친구와 친척들만 불러 소규모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청첩장을 받지 못할 경우 참석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청첩장을 받고 나면 일주일 내로 참석이 가능한지 답변을 주는 것이 예의라고 하네요. 또한 참석을 한다고 했다가 불참을 하게 될 경우 엄청나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단 상중이거나 옥살, 병 때문에 입원 중, 해외 출장 중 또는 결혼 당사자가 전날에 참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하네요. 이렇게 미리 출석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는 이유는 식전에 미리 참석자의 좌석을 지정을 해야 되고 식사와 선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하객의 옷차림입니다. 결혼식 하객의 복장으로 흰색을 피해야 된다는 건 한국, 일본 둘 다 똑같은데요.
한국에서는 신부가 돋보일 수 있도록 수수하고 단정하게 가는 것이 예의라면 일본은 오히려 수수하게 입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라고 하네요. 남자의 경우 검정색 양복에 흰색 넥타이를 매는 게 보편적이며 여자의 경우 어깨가 보일 경우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어깨가 보이지 않는 드레스를 입거나 만약 어깨를 보인다면 숄 또는 볼레로 어깨를 가려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축의금인데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결혼식에도 축의금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축의를 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최소 30만원부터 시작을 하여 친분이 두터울 경우 70만원 이상도 낸다고 하네요. 짝수는 하나가 될 신혼부부에게는 좋지 않다라고 여겨 홀수 금액으로 축의금을 준비하여야 되고 금액에 따라 축의금 봉투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봉투를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축의금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하객에게 코스 요리를 접대하고 답례품을 증정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은 결혼식 순서인데요. 일본의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본식, 피로연, 2차 회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본식이 끝난 후 피로연은 보통 4-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며 피로연에서는 미리 좌석표에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고 앉아야 됩니다. 보통 축사, 건배사, 웨딩케이크 커팅식, 친구들의 스피치 등등으로 피로연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피로연이 끝난 후에는 한국 돈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2차회는 이러한 피로연이 끝나고 나서 하는 파티, 흔히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뒤풀이라고 하는데 보통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2차회는 결혼식과 별개이기 때문에 회비를 걷는다는 점 미리 알고 참석을 하셔야 덜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나라의 결혼 문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일본 친구를 만들어서 결혼식에 꼭 한번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결혼식에 참석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을 찾았습니다. 우선 뒷마당에선 하객 접대용으로 내는 음식들이 무엇인지 실컷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Brahma is not like the non-veg. Brahman Oh, yeah. is only vegetarian. Only vegetarian, 100% vegetarian. No chicken. No cow, no pig. No anything. 인도 브라만 계급이 채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예로부터 성스러운 베다의 지식을 전달하고 예배와 의식을 관장했기 때문이랍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그런 음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역시 어떤 인도 음식 문화를 보려면은 결혼식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피로연이 치러질 장소 역시 마감 작업으로 바빴는데요. 꽃장식에 쓰이는 꽃들은 모두 생화.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전 재산의 20%를 쓴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싶었습니다. अरे रुका एक पीली प्लास्टिक का नमकीन वाली वो ले ली रुका ला 10 किलो मैदा और आ जाइए और बोला इतने ना हाँ भैया जी अगर होखल आदमी अगर आया लोग है तो कैसे कष्ट करके आप जाए बाबूजी। 그 시간 신부는 여전히 몸단장 중입니다. 장신구를 달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화려하게 장식한 신부는 과연 특별해 보였습니다. All these things on me. I've already told you. Feeling nervous. 예복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휘감은 보석들의 무게가 상당해 보였는데요. 전통 결혼식을 치르는 세상의 신부들은 왜 모두 이토록 치장의 공을 들이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화려한 신부의 몸단장. 혹시 그 의미는 고단한 시집살이로 접어들기 전에 치르는 마지막 호사를 뜻하는 것 아닐까요?
아, 저기 전통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딱 중국 전통 혼례는 이제 신부가 이제 신랑을 기다려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러 가야 돼요. 아유, 예쁘다. 어머,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예요? 신랑 왔다. 나钱, 홍보拿来. 아, 이제 홍보 내놔라. 来来，红包红包，有红包，有红包，开门开门，来，红包给你，红包给你，红包给你，开门， 이제 홍보를 그 틈으로 넣는 거예요. 네. 开门，开门开门，开门，来来，红包来了，红包来了，来了，开门开门。啊，想不想取垃圾？알았어. 有钱有钱，数一下，哎，不行，把手里的 저런 장면은 옛날에 함 들어갈 때도 여자들 왜 이렇게 힘이 세? 뭔가 다 테스트가 있나 봐요. 또 먹어요. 저거 매운 거. 兄弟们有没有？ 아, 진짜. 看看。死就死吧。谁弄这么多草？开始。哎，乖乖。满意吗？ 이제 끝난 거예요? 오케이. 아, 신부가 오케이. 야, 중국 결혼하기 힘드네. 아, 진짜. 와. 설레었죠? 되게 잘 살아야 돼요, 이제. 너무 이야, 좋다. 有啊。下来吧。弄下来. 为什么不能下来啊？没有鞋子. 没有鞋子啊？鞋子在哪儿啊？ 신발이 없다고요? 찾아요. 이것도 옵션인가 보네요. 그나. 过来吧。过来吧，我给你鞋穿上这只脚。嗯。 신겨줘요? 네, 신겨줘야 돼. 신발도 이쁘다. 美若天仙啊！走吧，小心点啊！ 뭐, 배는 부르지. 저기 이제 좀 보세요. 이 완전 동네가 전부가 들썩들썩했어요. 진짜야. 아우, 진아영구 좋아. 너무 웃는다, 진아영구. 와. 이거 뭐, 또 징도 쳐야 돼? 이야, 어마어마하게 좋아. 이야, 좋다. 멋있다. 멋은 있다. 아, 아버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봐요. 예. 新人安上路，步步保平安。保平安。跨过去。 跨过去。 타고 넘어오는 거. 예, 그게 이제 가정의 평화와 화합을 해서 그걸 그걸 넘는다 이런 의미래요. 跨过去。 好来，新郎新娘驻足立位，借来天上火，燃成火衣。 화로? 화로. 뜨거울 텐데.
홍홍 유호호 정말? 홍홍 유호호 爸爸，您喝茶。好，谢谢。妈妈，您喝茶。 아, 아빠도 눈물 참으시네. 네. 다 지금 참으시네요. 给各位请指助理全家朋友拜。 뉴욕 센트럴파크. 아마 근처에서 결혼식이 있나 봅니다. 들러리 복장을 한 남자들에 이어 신부까지 등장했네요. 인근 교회에서 열리는 결혼식. 흰 천 하나를 깔면 결혼식 준비 끝. 종교 절차를 따라 아르메니안 커플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결혼식을 치릅니다. If I give away all I have, and if I deliver my 호텔이나 뷔페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큰돈 들이지 않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간단합니다. 필요한 거라곤 드레스와 예물 반지 정도입니다. I'm buying it. Why you want to buy? For sentimental reasons, you know, I just like love the style and everything, so I want to keep it. Most of our business is buying. We don't rent. We buy. And I personally think it's much better to buy your gown because you could buy a gown for $100, $300. You could buy it for $750, $2,000, you know, all the way up. But you have something that's yours. You could pass it down to your family, to your children. 웨딩 드레스는 사서 가족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미국에서는 오래도록 이어져온 전통입니다. 스튜디오 촬영도 없습니다.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기념 촬영 한 방이면 끝입니다. 이탈리아계 미국인 안토니오 씨의 결혼식 날. 예식 준비는 거의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절차들이 그저 우리만의 유행일 뿐 국적을 알 수 없는 예식 문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가까운 사람과 나누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닐까요? 도시 곳곳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식장이 되고 공원이 피로 현장이 될 수 있는 결혼 문화 어떤가요? But a lot of couples want to be unique. You know, some people do get married in a park or they get married, you know, in a museum or something that's said it's completely different than the normal, you know, hotel or catering hall. So to make it special for them. 결혼식보다 이들에게 더 큰 잔치는 피로연. 장소가 어디건 함께 어우러져 밤새 즐기며 축하의 의미를 되새기면 됩니다. 한마디로 축제인 거죠.